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월요일 순서는 경남의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창훈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총선이 이제 7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천 관련 뉴스로 오늘 문을 열까 하는데요. 거대 양당은 이번 주 공천 심사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돌입했고요. 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천 신청 받고 본선에 나갈 후보자를 고른다고 하는데 당 역대 첫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간략하게 어떤 공천을 말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봐줬으면 하는지 먼저 김유성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밀실 공천을 좀 방지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공천 기준을 명확하게 이제 공개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투명하게 가져가는 것, 이것이 이제 현재 국민의 내부를 좀 규합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보면은 국민들에게 당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이 좀 됩니다. 예. 또 시스템 공천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이기는 공천이거든요. 이기는 공천이기 때문에 뭐 이기려면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춰야 되고 뭐 또 그들의 니즈를 또 충족시키는 공천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뭐 이번에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라든지 뭐 국회의원 정원 50명 감축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안팎의 니즈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후에는 뭐 국민 맞춤형 정책이라든지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그리고 민생 현안을 풀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을 또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의 이제 답도 들을 건데 바로 실시간 댓글로 시스템 공천은 무슨 그럼 김경률 비대위원은요 이런 질문이 바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들어주면서 이거는 투명하지 않은데 이런 얘기도 많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김성원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 밀실 공천 없애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과정이 있기 전에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이미 공천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겨루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끄러웠던 한 일주 정도가 거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끄러웠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가장 먼저 드는 것이고요. 아까 뭐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마포울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국민의힘이 험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적인 공천을 해줬다는 것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싸웠는데 과연 이런 공천에 예민한 문제를 봤는데도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큰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국민의힘의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윤석열의 공천이냐 한동훈의 공천이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김유성 의원입니다. 어쨌든 싸움처럼 보였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공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확하다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공천관리위원장하고 뭐 전략공천위원장들 만나서 비공개 회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기는 선거를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밀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들 경쟁력에 나는 무슨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들 사실 좀 의문도 있고요. 또 민주당 보면은 공천 컷오프 5대 혐오 범죄 요거 보시면은 뭐 성범죄, 음주운전, 그다음에 뭐 직장 갑질, 학교 폭력, 뭐 징후 발언 뭐 요렇게 지금 5가지 뽑아놨는데 사실은 이게 당의 중요직에 있는 운동권이나 586 세대에 옹호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사실 비난도 조금 있거든요. 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음주운전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윤창호법 시행일 2018년 12월 이후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적용되는데 그 이전엔 반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시스템 위에 저는 중진들이 지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당 대표를 위한 공천 기준은 저는 좀 제외가 됐으면 좋겠다. 당 대표를 위한 공천 기준. 이재명 민주당이 대표를 그렇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 이제 이재명 표 비명과 친명의 공천 경쟁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일원인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잘 아실 겁니다. 신상훈 전 도의원 같은 경우도 비명으로 분리가 되는데 신상훈 도의원도 어제 서울 가가지고
그 청년들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내일 2월 1일 날 공천 심사를 받으러 가거든요. 이러한 부분 봤을 때는 전혀 이제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내부 사정은 전혀 다르다. 예.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당무 개입을 하면 안 되는 대통령이 계속 당무 개입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외치던 시스템 공천은 허울뿐인 공천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 듣고요. 네. 민주당 공천 관련해서는 또 이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뭐 음주운전 이런 관련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김우성 의원께서 네. 1월 27일 중앙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 기준으로 경남 지역 예비 후보자 81명, 그러니까 81인을 분석했는데 이 중에 48% 39명이 한 건 이상의 전과를 신고했고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19명, 이 중 음주운전 관련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 소식도 말씀을 잠시 해주셨으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자 감산 뭐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영남권 의원들, 특히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물갈이 될 것인가 이런 관심도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긴장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현역 의원들은 당연히요. 경남 지역 국민의힘 소속 3선 이상 의원, 다선 의원 5명 중에 2명이 당무감사 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는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이걸 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런 뉴스를 딱 읽었을 때. 민주당도 맨 처음에 이제 3선 이상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와닿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정말로 공천 과정에서 이제 실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국민의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진주의 박대출 의원님 그리고 미래함창의 조진 의원님의 3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공고를 받았을 것 같다라는 이제 추측만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국민의힘 의원 경남 의원 5명 중 2명이 누가 공고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좀 더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우성 의원. 사실 듣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런 내용이 있길래 크로스 체킹을 약간 해봤어요. 네. 한 2군데 정도 알아봤는데. 아, 그러니까 인물이 나오던가요? 예, 그리고 뭐 실명을 사실 제가 거론드리기는 그렇고 사실 뭐 L, 뭐 K, 뭐 요 정도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LK면 이달곤 의원님과 강기훈 의원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뭐 되겠습니까? 아니 뭐 김태호 많습니다. L하고 김태호 K는 의원도 K이긴 합니다. 네, 네, 예. 뭐. 근데 뭐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정치라는 것은 또 생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의 사실 평가가 그랬을지 모르나 또 지역 자체 여론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이제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뭐 공천장이 나오기 그 전날 뭐 1시간 전에도 바뀌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공천장이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공모 마치고 모레 31일부터 공관위 면접 거쳐서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컷오프 대상 네. 또 경선 치를 곳 가려낸다는 전망이 있는데 민주당 공천 컨셉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민주당은 예전부터 이제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면 시스템 공천인데 일단은 경선을 무조건 거의 보장을 해줍니다. 네. 이제 지역위원장이 있어도 도전자가 있으면 그 도전자와의 점수 격차를 보고 웬만하면 일단은 경선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나 단수 공천 이렇게 딱 찍는 게 아니라 네네. 경선의 장을 웬만하면 좀 마련해준다. 네,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고. 전략 공천 지역이라고 이제 특정하게 지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예. 웬만하면 이제 경선을 열어주는 경우가 크죠. 이 가운데 앞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영남, 강원, 강남 3구는 50-50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김우성 의원. 네. 그런데 권역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대 80도 있고요. 네. 근데 민주당은 경선을 보면 국민 50%, 권리당 50% 1대1 비율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지적도 보수 측에서 많이 하던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이 친명 공천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 일부 이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 민주당의 지금 현재 기준을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저희처럼 예. 시스템 공천하겠다라고 탁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가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조금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봤을 예. 때는 조금 저희가 이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권역별에서는 조금 더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라는 의지. 그래서 2대 8이군요. 예, 그래서 2대 8로 이렇게 된 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앞서 당내 탈당 러시도 있었고 네. 그리고 선거구제 두고도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천 작업이 다가오고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언론 뉴스 보면은 친명 친문 갈등 이렇게 좀 집중 좀 많이 하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최근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당 로고 뭐 피아 이런 거 요즘 변경했잖아요. 네. 근데 색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 퍼스널 컬러가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존의 색을 지우는 거니까 친문색을 지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너무나 뭐, 확대한 해석입니까? 네, 로고를 봤을 때 뭐 솔직히 말해서 로고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면 이제 민주당이 원했던 그 색깔 여러 개 더불어가 있는데, 약간 작아졌죠. 네, 예. 뭐 그거 말고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계속 이제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런 이제 논란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여태껏 어느 정치를 봐도 이제 뭐 친문 그리고 친노 그리고 뭐 이낙연 대표가 있을 때는 뭐 친낙 친이 이런 경우는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지금 공천의 과정에 있어서 뭐 친명과 비명이 싸우고 있다. 그것은 전혀 뭐 민주당 일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확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댓글로도 민주당이 언제까지 개파 싸움만 할 겁니까?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네.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민주당 이제 공천 관련 이야기도 정리를 해보겠고요. 경남에서 이제 민주당은 총선 앞두고 깃발 개수 세어보면은 16곳 중에 지금 3곳 펄럭이고 있는 상황이고 김해 가불이 있습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재선 의원을 지니고 있고 양산 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김두관 도당 네. 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는데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지도 면에서는 경남 지역의 현역 의원, 여당 네. 의원보다도 밀리지는 않는 사람이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지사도 지냈고 남해 군수도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양산 을 선거구 예비 후보로 현역 의원인데 일찌감치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좀 어떤 의미가 내포됐다고 보시는지 지상훈 전 의원 듣겠습니다. 평소에 지금 이제 김두관 의원께서 이제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도당 청년위원장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제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 남해 군수 그리고 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과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저하고도 뭐 제가 보좌관을 통해서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전화로 드리면서 통화를 할 만큼 격없이 지내시기 때문에 빨리 선거운동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이지 뭐 한간에 또 이런 것처럼 뭐 위기니 이런 것은 이제 확대 해석인 것 같고요. 네네. 김두관 의원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도당 위원장 출신이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 다른 한 분이 등록을 했지만 두 분의 인지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 민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민홍철 의원님도 워낙 지역에서 인기가 좋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고 다만 이제 김정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이제 다른 도전자들이 지금 총 3명이나 있고 2명이 예비 후보자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만약에 싸움이 어떻게 잘못된다면 이제 현역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은 있지만 나머지 두 분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입지를 잘 다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뭐 민홍철 의원 같은 경우는 최초로 민주당에서 한 지역구 경남의 지역구 4선까지 도전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앞서 그 위기설도 있다라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지난 MBC 경남 여론조사 뉴스바다 여론조사 했었는데 그 여권의 단일 후보와 양산을 해서 김두관 현역 의원이 맞붙었을 때는 상황이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현역 네. 의원 김두관 의원이 그리고 새 인물 교체론도 이 지역에서 높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김유성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재빠르게 지금 움직인 모양새입니다. 일단 제가 판단을 해도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두관 의원님이 발빠르게 움직이신 부분은 저는 이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제 3선 이후에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대권 후보로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전제에 깐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고심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김해 같은 경우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수비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나올 것인지를 보고 이제 되는 것이고 김해 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가 딱 이제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김해 갑이 오히려 또 험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김해 을 같은 경우에는 뭐 김경수, 뭐 박준호, 아까 말씀하신 신상훈 뭐 전 도의원 요 세 분이 지금 이제 경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다음번 지선에
또 그 지자체장 후보군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것을 또 보석에 조금 깔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지역 정가의 그런 여론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공천 양당의 이제 일정이 소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이제 제3지대도 같이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제3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력화 변수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은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과 당대당의 통합을 알리기도 했었고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새로운 미래, 또 민주당 탈당파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미래대연합 또 합쳤습니다. 가칭 개혁 미래당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요즘 미래 개혁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네. 헷갈리는데 개혁 미래당으로 공동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아무래도 제3지대로만 가겠다 이런 의원 찾기, 후보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요. 아직 뭐 제3지대 공천 논하기도 분명히 이른 시점인 것 같고 오히려 뭐 제3지대 통합이 더 우선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거대 양당 공천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여기서는 다른 기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3지대에서. 네, 네. 맞습니다. 예, 지상전 의원 뭐 어떤 개인의 뭐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생각해 봤을 때 제3지대 쪽 경남에서는요. 일단은 제3지대가 좀 흥행을 하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의 발전을 예. 위해서는 이제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제 경남에서는 네. 제3지대의 미래가 너무 어둡다. 미래가 전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텃밭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항할 수 있는 이제 그나마 대항하는 것도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타 제3지대는 조금 경남에서는 힘들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제3지대에 이제 합류를 하는 그 분들도 전혀 없는데 이것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할 것 없이 공천이 끝나고 나면 예. 그 공천에서 이제 불복하시는 분들이 합류하는 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남에서 공천이 조금 탈락되시는 분들도 제3지대는 굳이 안 가실 것 같다. 무소속으로 많이 나올 것 같기도 네, 오히려 무소속이 낫지 예. 제3지대는 경남에서는 크게 인기가 너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경남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무소속보다는 네. 당에 조금 아, 이렇게 그렇습니까? 또 있는 것이 또 예. 마음이 또 편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아까 뭐 이름 헷갈리셨잖아요. 예, 예. 미래대연합, 개혁 미래당. 네. 이 이름을 봤을 때 네. 저는 이게 아마 합당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 그럼 제3지대가 다 합친다는 얘기? 네, 저는 아마 합칠 것 같습니다. 아, 이름을 딱 그렇군요. 보면은 미래가 지금 겹치거든요. 아 그걸 이건 어느 포석에 정도 둔 보석에 미래 깔고 설정이다. 가는 거지 않겠나. 아. 왜냐면은 유승민 이제 네. 전 대표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전반전은 마무리하겠고요. 예, 예.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두 분 이야기 다시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 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김유상, 김혜시 의원, 지상록, 민주당 창원시 의원, 전창호시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 뉴스 테이블입니다. 저희가 끝으로 이제 아이템 두 가지 다뤄볼 텐데 정부 이야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뭐 기다렸던 분들도 국민들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올해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다만 다음 주쯤에 방송사 대담 인터뷰 통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뭐 이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언론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담 방송사는 KBS가 유력하다고 하고요. 네. 지난해 조선일보와 진행했던 인터뷰가 당시 이제 신년 기자회견은 가름한 네. 것이었고 그리고 또 유일하게 국내 언론을 직접 상대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공개 기자회견을 보면 2022년 8월 그러니까 취임 100일 당시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데 네. 대통령의 좀 공개적인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 부재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매우 아쉽죠. 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품백을 받은 지가 일단 2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대통령실에서 말 한마디 없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신년 기자회견 또한 이거는 대통령의 권리가 아닌 의무입니다. 여러 가지 지자체장들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도 당연히 나오셔서 국민들께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해서 국정을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지지를 하시지요. 그런데 뭐 이런 방구 한마디 없으시는 것 자체가 일단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너무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리스크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지금 해외 유명 언론에서 보면은 뭐 너무 말이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관해서 지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위기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 그러한 좀 예민한 질문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 하지 않는가, 즉 도망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 아직 1월 안 지나갔잖아요. 네. 새해 첫 달 아직 저희가 지내고 있기 때문에 좀 소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혹을 사고 있는 것들 생각해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도 있을 것이고 뭐 해병대 최상명 사망 관련도 있을 것이고 의혹을 속 시원하게 좀 공개석상에서 풀어주면 좋을 텐데. 일단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 뭐 대담 인터뷰 정도 이런 성격을 봤을 때 네. 사실 김건희 여사나 뭐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위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사실 대담이라는 것은 뭐 안보라든지 뭐 경제, 그다음에 사회, 이 국정 전반에 대한 이런 정부의 이제 정책 방향성과 뭐 대통령의 좀 진심을 알리는 이런 자리인데 예. 뭐 사실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가 좀 끊겼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이 코로나 이후였거든요. 2022년 7월 이후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때부터 잠정 중단이 돼서 여기까지 그 왔었는데 도어 스태핑도 그때쯤이에요. 예, 그때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언론의 좀 순기능은 좀 정론직필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우선돼야 되는데 사실 너무 자극적이거나 팩트 체크가 안 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사실 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뭐 MBC의 윤석열 대통령 뭐 바이든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또 JTBC 오보 나와가지고 또 사과 방송했던 그 배추하고 매출 예. 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정확한 근거가 없지만 약간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는 이런 이 부분들 때문에 좀 대통령실이 부담을 가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제를 좀 깔고 가다 보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잘 풀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국방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경제 안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나오지 않는 거죠. 김상원님께서 저번 주에 이제 정면 돌파를 말씀하셨는데 떳떳하고 당당하면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한 점이 오히려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 가래로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도 아니고 국민의힘 자체입니다. 국민의힘께서 계속 이런 문제들을 뭐 공작이니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여성적인 뭐 피해자라니 이런 말씀들 하고 있으니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이고 이 의구심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빨리 해명하시고 수사 받을 것은 수사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팩트 체크도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저희 지난 정권에 봤을 때 뭐 문재인 대통령도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게 되면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겠다 했지만은 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하시기는 사실 쉽지 않았던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언론과의 먼저 조금 관계 개선이 먼저 우선이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말씀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과의 관계 개선은 일단은 대통령께서 비행기 좀 태워주시고 바이든 날리면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언론에 대한 제재를 안 하셨으면 언론과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과 함께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오찬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오찬 내용 하면서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하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이 오찬했던 것을 이제 기자회견으로 크게 여는 것도 웃긴 모습이고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던졌을 때 기자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니 민생에 대한 질문만 받겠습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질문만 받을 거면 기자회견을 왜 열었는가 한 것도 의문이고 민생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면서 정부 제1여당인 당대표랑은 왜 한 번도 오찬을 하지 않고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혹을 사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대통령이잖아요. 예, 대통령이니까 좀 속 시원하게 국민들 앞에서 말씀을 해주길 바라는 것 같고요. 뭐 때가 되면 하시지 않겠나. 예. 그렇게 그리고 실시간 댓글로도 언론과의 관계 그런 방심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남겨주고 계셨는데 이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해봐야겠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짧게 요거는 두 분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많은데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김유성 의원부터 들으면 뭐 불합리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거부권 행사돼야 된다 보십니까? 뭐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년 넘게 500명 이상 투입이 돼서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저 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다 이제 제하고요. 대통령실도 사실 이거 충분히 고려해서 희생자들이랑 뭐 유가족들을 위한 별도 지원책이나 피해자 단체가 원하는 뭐 추모 공간 마련 이런 거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측이나 또 언론 측에서 이런 부분들이 왜 지금 당장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는 자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모 공간 정쟁화한다라고 들리기도 합니다만 네. 오히려 또 민주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는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거 아니냐 반격을 할 수도 있을 것 추모 같습니다.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추모 공간을 철거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였고요. 그리고 본인이 공약한 사항을 거부권한 대통령에게 무엇을 좀 기대하겠습니까마는 본인의 아내와 장모는 남에게 10원짜리 하나 피해준 적 없다면서 본인의 가족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대통령이거든요. 제발 남의 가족의 아픔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르면 모레 국무회의에서 이제 건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데 수요일 뉴스파다 혹은 다음 주 월요일 두 분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 결과 나오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김해시 의원,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